정신과에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두려워해서 정신과 내원을 주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내부자들의 대면 상담 시간이죠.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정신과 진료를 직접 경험하신 사연자분, 내담자분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또 제가 지원 동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어릴 때부터 평생 정신질환과 함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엔 매일 자살을 생각하며 자해를 하는 습관이 있었고 20대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쭉 힘들어하다가 우울증이 정말 심해서 첫 직장에서 2년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대가 된 지금은 비록 아직 병원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20대 후반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주변에 정신과 영업을 정말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저의 치료 경험담을 공유함으로써 대중들이 갖고 있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로 모셔보시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을 거쳐서 현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32살 김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승아씨, 저희 유튜브는 좀 즐겨보시는 편이신가요? 네,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조금 이거 좋았다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잠깐만요. 어떤 것도 없었다. 아니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했던 거.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안 가면 안 돼요? 네. 그거 그렇군요. 재밌었죠. 네네. 네.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승아 씨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볼 텐데 언제부터 좀 어떤 증상을 주소로 치료를 받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치료를 시작한 건 2017년도 11월이었고요. 이제 그때 제가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정말로 이제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이제 좀 일을 못 하게 되고 주변에 이제 민폐를 끼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신과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까 이제 7급 공무원을 거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시기가 그러면은 공무원 생활을 하실 때일까요? 아니면 지금 회사? 공무원 생활할 때였어요. 그러셨군요. 네. 사실 7급 공무원 하면은 다들 굉장히 좀 선망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좀 어떤 점들이 힘드셨는지가 많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계적인 그런 조직 질서에 제가 좀 적응을 못한 면이 좀 있었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할머니께서 다치셔가지고 입원을 하시면서 그때 좀 충격이 좀 커가지고 우울증이 또 이렇게 커지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치료는 그때부터 받으셨는데 지원 동기 보면은 사실 힘드신 지가 꽤 되신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10대 때는 아무래도 이제 대입이나 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고 제가 기숙사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에도 적응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10대 때 정말 힘들었었고 20대 때는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그때 정말 힘들었었고 20대 후반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이직을 하시게 되신 그것도 좀 우울증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쵸, 당연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분명히 그럼 의지로 하면 되는 거지 맨날 우울증 핑계 댄다 우리 그 회사 팀원 내가 볼 땐 멀쩡한데 우울증 막 병가 서류 내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다라고 해주셨는데 내가 겪은 우울증은 증상들이 이랬다 이런 게 있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유 없이 몸이 여기저기가 다 아팠어요. 그래서 속 쓰리고 밥 못 먹고 그리고 막 가슴 명치가 계속 아프고 그래서 막 대학병원을 가서 검사를 다 해봤는데도 원인이 없대요. 너무 멀쩡하대요. 그런데 저는 여기저기 아프고 온 몸이 이제 납처럼 무거워진다고 하잖아요. 진짜 팔다리 이렇게 하나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고
그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냥 물리적으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집중을 못하고 업무를 계속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두뇌가 안 돌아가고 뭐 그랬던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정말 다 우울증의 증상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야 그거 의지의 문제 아니냐. 뭐 가끔 인터넷 댓글 이런 거 달리더라고요. 운동 몇 시간씩 매일 하면은 그냥 없어진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그쵸. 그러면 운동 몇 시간씩 하는 운동선수분들은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시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도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혹시 내가 약해서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었을 텐데 아 이거 진짜 이거 병이었구나 라는 걸 어떻게 좀 깨닫게 되셨어요? 저는 10대 때만 해도 제 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학교 때 제 전공이 교육학이거든요. 그때 이제 교육 심리학이나 이제 상담 심리 이런 거 배울 때 이제 우울장애에 대한 내용도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책을 보는데 다 제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병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팔다리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잠도 너무 많아지고 자꾸 늘어지는 게 이제 우울증 중에서도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해서 아주 전형적인 증상들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타입의 우울증이죠. 그 병이구나라고 아셨을 때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평생 이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은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게 병이구나라는 걸 알았음에도 병원을 가지 않은 거는 이 상태는 항상 제 어떤 자아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 성격 특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질병으로서 어떤 제거되어야 할 증상으로 치부가 되면 나라는 인간 자체가 부정당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병원을 안 가다가 회사에 계속 민폐를 끼치게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병원을 가게 된 거죠. 근데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치료를 선택하신 거 너무 잘하셨지만 그 치료를 선택한 것도 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주변에 피해가 갈까 봐. 남한테 피해가 갈까 봐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이제 내 마음은 잘 못 챙기고 남들 위주로 살아오셨는지가 참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우울이 내 일부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도 꽤 자주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정말 만성화되다 보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잘 모를 만큼 그렇게 그냥 일상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나의 아이덴티티처럼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게 없어지는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오히려 효과가 되게 좋았을 때 그때 중단하시는 경우도 생기세요. 맞아요.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 스스로 되게 이질적이다라고 느끼시고 그걸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감정입니다. 네. 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뭐 뇌부자들을 그동안 꾸준히 봐왔던 분들은 이런 의문을 안 가지실 텐데 이제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 근데 학업 스트레스, 뭐 직장 스트레스 누구나 겪는 거 아닌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길래 왜 우울증이 왔어? 얼마나 힘들었길래? 라는 얘기를 아마 좀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그렇게 큰 부담이었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별일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어린 시절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었을 일이었던가 싶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세계에 딱 갇혀가지고 정말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 다른 게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남들 똑같이 겪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근데 뭐 사실 저희는 팟캐스트 녹음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겪을 정도의 고통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네, 질문의 의도가 약간 네, 또 이렇게 약간 모라하게 식이 있어요. 네, 힌트가 조금 나간 감이 살짝 있네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잘 편집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까부터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게 좀 고생을 하시다가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진료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진료 과정은 좀 어떠셨는지. 처음에 이제 딱 정신과 갔을 때 그 무슨 팔다리에 무슨 전극 같은 거를 꼽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균형을 보는 기계라고 해서 네, 스트레스 검사. 그거 검사하고 그 심리 설문지 그거 하고 그래서 그 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 이게 우울증이 만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그때부터 약물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쭉 약물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진료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건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건 좀 아쉬운데라고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좀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약물 치료가 가장 직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약물의 힘을 너무 크게 겪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약을 먹으면서 내가 달라지는 걸 느끼고 이게 진짜 치료가 필요한 병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정신과를 가면 이제 그래도 선생님이 뭐 좀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근데 제 일상에서 저한테 그렇게 제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감정을 겪는지를 물어봐 주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록 치료자와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의 관계이긴 하지만 되게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병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담당 주치 선생님이 들으시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좀 별로였다. 약간 의사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제 속내를 드러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의사와 환자는 어떤 위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뭔가 부정적 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의사 선생님한테 제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뭐 진료에 아쉬웠던 점이 아니라 제 문제이긴 하죠. 부정적 전이를 경험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제 지난주 진료 같은 경우에서 이제 선생님이 여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항상 혼나는 경험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딱 수직적인 관계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이라는 게 앞에 치료자를 과거에 나와 어떤 중요한 그 대상, 그 대상과의 어떤 감정을 반복하는 걸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치료자가 말없이 그냥 중립적인 태도만을 더 취할수록 이런 전이 현상이 더 잘 나타나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아까 공무원 생활에서도 위계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좀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다면은 확실히 좀 수직적인 그런 조직 안에서는 또 스트레스가 심하셨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승환 씨는 이제 진료를 쭉 받으면서 이런 이제 증상이 있고 이제 진료를 받고 있다, 진단을 받았다,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리셨나요? 저는 제일 먼저 회사에 알렸고요. 주변에 다 알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적어도 제가 소속해 있는 부서장은 알아야 이게 업무가 돌아가는 거나 조직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들 걱정해 주시는 분위기였고, 인사과에서도 저를 되게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다 말하고 저는 그냥 다 오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잘 도와줘서 다행이네요. 네. 역시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좀 어땠어요?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오히려 나도 한번 정신과 가볼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좀 꺼려하거나 뭐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던 거군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거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네. 혹시 가족분들한테도 오픈하셨나요? 가족 오픈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실제로 승환 씨가 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말했던 신체적 증상들 있잖아요.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팔다리가 무겁거나 이런 게 한 방에 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지는 않는데 그 상황을 좀 더 좀 밝은 측면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런 내적인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부탁드린 멘트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치료 받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네. 네, 이게 확실히 좀 우울한 상태에서는 인지 왜곡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일이란 사실은 복합적인 면이 있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건데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보게 되는 게 추가 가운데로 맞춰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견딜 힘이 네. 생기죠. 스트레스에 맞서 싸울 음. 총알이 약간 생기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여전히 좀 안고 계신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직까지 깨끗하게 치료가 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우울에 이렇게 빠지는 순간이 와요.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이게 평생 가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20대 초반부터 불면을 많이 앓고 있어서 지금도 매일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아 내가 이제 나중에 약이 없으면 아예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되진 않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이 진료도 진료지만 진료 외적으로도 아마 또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승아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주변에 알리고 하셨던 것들을 봤을 때 진료 외적으로 좀 시도했던 것들 중에서 도움이 된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 그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책들의 문장들이 다 저를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을 때 아 그래도 이 세상에 이런 문장을 남겨준 사람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렇다면 그 중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도 있을까요? 일단 저는 10대 때 호밀바테파수꾼이라는 책을 정말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수 작가님의 소설이랑 에세이를 되게 좋아해요. 김현수 작가님의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개인적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20대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알아요? 빨리 가서 읽어야 되겠네요. 저도 권할 거예요. 두 분 교양이 참 많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네. 또 견문을 넓혀가는 거죠. 맞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승아 씨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이 자리에 출연을 하셔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제 유튜브 댓글 같은 거를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서 정신과 내원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평생 우울증과 함께 살아본 결과 세상은 결국 저 자신만이 저를 돌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주변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좀 더 내가 나 자신을 보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신과에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두려워해서 정신과 내원을 주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화 혹시 보셨나요? 지금까지 업로드된 네. 뇌 퀴즈. 예스. 네. 저희가 정신 건강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 어렵던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꾸 기본적인 강조하지 마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이지 않아요. 부담 드리려는 거예요. 네. 오늘은 더더욱 기본적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맞히시면요, 소정의 금액이 들은 스타벅스 카드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요. 질문 틀리시면은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저 이거 읽었어요. 네. 소장까지는 읽으셨지만 다시 아니시겠죠? 받으셔야 된다. 네. 소장을 위해서. 네, 3화를 보신 분들은 오늘 문제 답도 알고 계실 텐데 아직 3화를 못 보셨으니까 저는 네. 질문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은 지극히 뇌 질환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우울증에서 문제가 되는 이 호르몬은 뭐며 약물치료는 이 호르몬을 올린다. 이 호르몬의 이름은 뭘까요? 우울증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말씀하신 건 세로토닌일 것 같아요. 에이스네, 에이스. 저 정신과 1년차 때 몰랐다고. 역시. 다음부터 질문 강도를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읽어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뇌퀴즈까지 성공리에 마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간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뭔가 제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치유받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마음이 후련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항상 광고 드리는 게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특히나 오늘 에피소드는 가능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셨으면 해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힘든 과거, 그 역경들을 다 극복해 오신 분인지 정말로 마음 힘드신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승아 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담자, 새로운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